서울 강남 한복판, 오래된 고급 주택가 한켠. 여전히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회색 하늘 아래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한 소년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유지호. 10살 손에 꼭 쥔 낡은 서류 봉투는 이미 젖어 종이가 들러붙고 있었고 신발 속은 물이 고여 걸을 때마다 찰박 소리를 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다. 여기, 혹시 한은주 회장님 댁 맞나요? 한참 뒤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소년은 망설이다가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화면 앞에 들이밀었다. 흐릿하지만 젊은 여성과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오래되는 팔찌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쪽엔 작고 정교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한윤서. 전 한윤서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손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정문이 딸깍하고 열렸다. 한은주. 대한민국 굴지의 뷰티 기업 루비 코스메틱의 창립자이자 회장. 그녀는 냉철한 경영인으로 수십 년간 완벽한 이미지와 냉정한 카리스마로 재계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사생활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외동딸은 젊은 시절 집을 나간 뒤로 행방불명. 그 이후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딸은 죽은 셈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런 그녀 앞에 외손자라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은주가 물었다. 젖은 소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어 인사했다. 유지호입니다. 엄마 이름은? 한윤서예요.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은주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자필로 쓴 짧은 편지와 몇 장의 병원 서류, 그리고 아기의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지호는 죄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제가 못 드린 기회를 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한은주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명령했다. 따뜻한 물에 씻기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빈 방 하나 준비해. 그날 밤 유지호는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방 안엔 은은한 조명이 있었고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지호는 엄마와 함께 살던 강원도의 작은 단칸방을 떠올렸다. 좁고 눅눅했지만 언제나 엄마의 품이 따뜻했다.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겨울엔 물이 얼어 수도가 나오지 않던 날도 있었다. 그래도 무서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누워있으려니 오히려 무서웠다. 그는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사진을 꺼냈다. 엄마는 웃고 있었고 자신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미소는 이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한은주는 자신의 비서에게 말없이 파일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유지호의 이름, 출생일, 병원 진료기록, 엄마의 사망신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 아이, 진짜 윤서 아이 맞는지 철저히 조사해. 혈액검사도 준비하고.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니. 그리고 아이까지 남기고. 그녀의 기억 속에서 윤서는 항상 고집스럽고 반항적이었다. 자신이 정해준 약혼자와의 결혼도 거부했고 유학도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임신한 채 집을 나갔다. 그 뒤로 10년. 연락 한 통 없던 딸은 이제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가 찾아온 것이다. 비에 젖은 작은 몸,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은주는 그 눈 속에서 과거의 윤서를 떠올렸다.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99.98% 일치. 유지호는 한윤서의 아들이자 한은주의 외손자였다. 이 결과를 받은 순간 은주는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얼거렸다. 정말
내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지호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드러낼 줄 몰랐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보며 생활했다. 매 식사 시간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방도 스스로 정리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늘 질문이 있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은주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으로 거리감을 유지한 채 그를 관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윤서가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은 그 아이, 유지호에게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걸. 서울의 가을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헤치며 지나갔다. 한은주의 저택 마당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정원사는 매일 아침 쓸어내지만 오후가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낙엽이 깔렸다. 마치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처럼. 유지호는 이 집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다. 방은 따뜻했고 음식은 충분했으며 옷도 새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엄마의 품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이 넓은 집에서 지호는 여전히 혼자였다. 한은주는 아침마다 조깅을 나가고 오후엔 사무실에 들렀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지호와는 하루에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마치 존재는 인정하지만 감정은 주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어느 날 아침, 지호는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밥 한 숟갈, 국 한 숟갈. 그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단정했다. 마치 모든 행동에 허락을 구하듯. 은주는 건너편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지호에게로 향했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학교는 다니고 싶니? 지호는 놀라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은주가 먼저 말을 건 순간이었다. 네, 다니고 싶어요.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이요. 한 학기 못 다녔어요. 엄마 병원 때문에.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다시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다. 정리해서 준비해 두마. 지호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자신의 비서인 정유진 실장에게 말했다. 근처에 평판 좋은 초등학교 알아봐. 그 아이 정식으로 입학시키려고 해. 정 실장은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주의 이런 결정이 낯설었다. 한 회장은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이 아닌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아이 하나 때문에 삶의 리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지호는 정원사 옆에서 낙엽을 줍고 있었다. 작고 마른 등이 꾸준히 움직였다. 그 모습이 자꾸만 윤서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졌다. 그날 밤 은주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윤서가 중학생 때 쓰던 그림 일기장. 몇 장을 넘기자 눈에 익은 그림이 나왔다. 나무 밑에서 엄마와 딸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 밑에는 윤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랑 둘이 있을 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분이 들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며칠 뒤 지호는 근처의 서진초등학교에 전학하게 되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곧 몇몇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짝꿍인 김서연이라는 여자아이와는 금세 말이 통했다. 너 서울 처음 와봤지? 서연이 물었다. 응. 여기 너무 커. 버스도 많고 빌딩도 높고. 나는 강원도 가본 적 없어. 진짜 눈 엄청 와. 응, 엄청 와. 눈사람도 하루 종일 만들 수 있어.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반에서 너 인기 많을 거야. 조용하고 똑똑한 애들이 좋아. 지호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웃었다. 학교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자
은주는 지호와의 거리를 더 좁히고자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회장으로 살아오며 강한 사람만 상대해왔다. 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은 잊은 지 오래였다. 어느 저녁, 둘은 다시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은주가 물었다. 엄마와는 어떻게 살았니? 지호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엄마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항상 웃었어요. 밥도 잘 해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저한테는 절대 내색 안 했어요. 그 말에 은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무심한 척 물었다. 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저와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은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충분하다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저미듯 아렸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윤서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지호는 죄 없는 아이예요. 제 어리석음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막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건 너만이 아니었어. 나도 엄마라는 이름을 저버렸지. 시간은 흐르고 지호는 학교에 적응하며 점점 밝아졌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녀는 결정했다. 윤서가 왜 떠났는지,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그녀는 정 실장을 불렀다. 윤서가 떠났던 해, 그녀가 머물렀던 곳, 연락했던 사람들, 모든 걸 조사해. 아무리 작고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 정 실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은주는 조용히 답했다. 내가 너무 늦게 엄마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 이젠 진실이라도 마주하고 싶어. 창밖에는 또다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호는 창문 너머로 그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은 아직 낯설지만 그래도 점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다고. 비가 멈추면 어쩌면 진짜 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울의 11월은 어느새 차가운 공기로 변해 있었다.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한은주의 저택 안에서도 계절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유지호는 이제 서진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식 등록되었고 매일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 학교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조용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의 갈등도 없었고 공부도 착실히 따라갔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혼자였다. 그의 손에는 점점 많은 숙제와 그림책이 들렸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컸다.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조심스럽게 한은주에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엄마 사진 더 있어요? 한은주는 식사를 하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잠시 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에 몇 장 남아있을 거다. 너 보고 싶니? 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지호와 함께 사진들을 넘겼다. 사진 속의 한윤서는 밝고 자유로워 보였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가족과 함께한 생일 파티, 처음 해외여행을 갔던 날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은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빛엔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앨범을 닫았다. 엄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은주는 말없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정유진 실장은 한은주의 지시대로 과거 윤서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 강원도 소재병원과 주민센터, 임시거처 등을 조사했고 마침내 윤서가 일정 기간 머물렀던 춘천의 한 소형 모텔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모텔 주인은 이미 3번 바뀌었지만 당시 윤서가 남긴 투숙자 기록은 남아있었다. 거기에는 이름 대신 김현정이라는 가명이 쓰여 있었고 주소라는 비워져 있었다. 체크인 날짜는 2014년 5월. 그녀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정 실장은 방을 점검하던 중
벽틈 사이에서 오래된 편지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위엔 흐릿하지만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호야,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떠나왔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어. 그날 저녁, 정 실장은 한은주에게 그 메모를 전달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지키기 위해 떠났다. 은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 당시 그녀는 윤서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붙잡지 않았다. 임신한 딸을 보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분노로 몰아붙였고 진실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은주는 윤서는 내 삶에서 지워졌다고 믿으려 했다. 그래야 자신이 저지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되돌아와 그녀를 조용히 죄책감의 그물로 묶고 있었다. 며칠 후 지호는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 중이었다. 주제는 나의 가족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찍은 가족 사진을 가져오고 가족여행의 추억을 발표했다. 지호는 조용히 책상 위에 윤서와 찍은 사진 한 장과 손글씨로 적은 발표문을 올려두었다. 제 가족은 엄마와 저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어요. 둘이서도 충분해. 하지만 이제 저는 할머니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지만 할머니도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가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담임 선생님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이 작은 아이의 용기 있는 발표는 그날 하루 내내 선생님들의 화제가 되었다. 한편 은주는 정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윤서가 지호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 지호가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뭔가 숨긴 진실이 있을 수 있어. 계속 추적해. 정 실장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 집에 자주 들르던 분들 중에 윤서와 관련이 깊었던 분이 계셨나요?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올랐다. 한민수. 내 조카뻘 되는 남자였어. 우리 집에 하숙하다시피 지내던 시절이 있었지. 그 아이와 윤서가 말을 많이 섞었던 걸로 기억해. 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 리스트에 이름을 적었다. 그날 밤 은주는 윤서가 남긴 메모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무엇으로부터 지호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 왜 그렇게 조용히 떠났을까? 내가 알지 못했던 어둠이 내 집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깊은 의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의문을 외면하지 않았다. 지호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그린 건 엄마, 자신, 그리고 한은주. 세 사람이 함께 공원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림 한편에 글자를 적었다. 가족,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바깥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지호의 방 안은 따뜻했다. 그리고 한은주의 마음 한켠도 그 아이의 조용한 존재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갑작스레 찾아왔다. 하늘은 낮은 회색을 띠었고 찬바람은 사람들의 외투깃을 붙잡았다. 한은주의 저택도 점점 겨울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마당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정원사는 낙엽 대신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계절 속에서 한은주의 마음은 복잡한 기류에 휩싸여 있었다. 윤서의 흔적을 따라가던 정유진 실장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없었다. 마지막 보고에서 그녀는 한민수라는 인물의 과거에 이상한 점이 많다고 했다. 한민수, 은주의 먼 조카뻘 되는 남자. 윤서가 대학을 다닐 때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직장을 잡기 전까지 은주의 집에서 머물렀다. 당시 그는 점잖고 말이 없으며 겸손한 청년으로 평가받았지만 은주는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집안 어른으로서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윤서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사유는 이름과 이상하게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지호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지호야,
엄마가 너에게 무서운 사람 이야기를 한 적 있어?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슬픈 말은 잘 안 했어요. 가끔, 밤에 울긴 했지만요. 무슨 꿈을 꾸었다고 했니? 그건 말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일이야 하고 넘겼어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말투에는 이미 무언가를 모른 채 지켜야 했던 어린아이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 실장이 드디어 은주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한민수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2차례 내부 징계를 받았고 2015년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무단으로 사라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 이상 거처를 바꿨습니다. 현재는 부산 쪽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나? 어렵진 않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직접 만나볼게. 이번 주 안으로 일정을 잡아줘. 정 실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은주는 부산으로 향했다. 겨울바다의 냉기는 서울보다 더 차가웠고 회색 하늘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묵직했다. 약속 장소는 낡은 찻집. 그곳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낯익지만 한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한민수였다. 그는 은주를 보자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이모님. 은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한 가지 묻고 싶어. 윤서,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니? 민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웃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른 척했지만 윤서는 이유 없이 떠난 아이가 아니었어. 그녀는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그게 바로 너였던 건 아니냐는 거야.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더 이상 증거를 대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널 닮지 않았거든. 그 아이는 정직하고 따뜻하고 상처받고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의 그림자도 닿게 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값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은주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수십 년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오늘처럼 몸이 떨린 적은 없었다. 죄책감, 후회, 분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윤서에게 말했다. 용서해줘. 그날 내가 널 붙잡았다면 너는 떠나지 않았을까. 며칠 후 은주는 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윤서가 대학 시절 쓰던 스케치북, 미술도구, 그리고 어린 시절 그렸던 가족 그림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야. 너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엄마의 그림들을 하나씩 펼쳤다. 그 중에는 어릴 적 자신을 안고 있는 엄마의 그림도 있었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죠? 은주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나도 널 사랑해도 되겠니?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은주의 마음속 얼음이 조금 녹아내렸다. 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서울의 눈, 지호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차가웠지만 아프진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괜찮아요. 하늘 어딘가에서 윤서의 미소가 비쳐오는 듯했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한은주의 마음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부산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만남은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만을 남겼다. 윤서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태연하게 숨쉬고 있었던 자였다. 그 사실은 죄책감보다 더 깊은 회한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은주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이미 한 번 딸을 놓쳤고 그 대가로 10살 아이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이제는 그 아이만큼은 온전히 지키고 싶었다. 그날 아침, 지호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있었다. 은주는 주방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식사는 가사도우미의 일이었지만 요즘 은주는 스스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상을 차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할머니,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맛이랑 비슷해요. 은주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오래전 윤서의 생일 아침, 그녀도 이렇게 미역국을 먹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웃음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존재한다. 다행이구나. 앞으로 자주 해줄게. 그날 오후, 은주는 오랜만에 루비 코스메틱 본사 회의에 참석했다.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뗀 지 반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입김은 여전히 강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정 실장을 불러단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 윤서의 죽음, 사고사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구급대원 보고서에는 신원 미상 남성과 말다툼을 벌인 후 길로 뛰쳐나감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한 혼란 상태로 처리하고 넘어갔죠. 그 남성의 신원은 CCTV 화질이 나쁘고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몸집과 체형이 한민수 씨와 유사하다는 증언이 일부 있습니다. 은주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정확히 확인해. 그리고 조용히 진행해. 지호가 알아선 안 돼. 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무거운 진실의 조각들이 얽혀 있었다. 며칠 후 지호는 학교에서 작은 미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다. 배경은 겨울의 공원, 가운데는 자신, 그리고 양옆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자세히 그리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고 있었다. 전시회 날, 은주는 처음으로 지호의 학교를 찾았다. 교실 벽에 붙은 그림들을 둘러보다 지호의 작품 앞에서 멈췄다. 그 그림은 단순했지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지호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은주는 대답 대신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보다 강한 위로가 그 손끝에서 전달되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꺼냈고 은주는 차분히 들어주었다. 그러다 지호가 문득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왜 항상 사람들 눈을 피했을까요? 병원에서도, 시장에서도 누가 말을 걸면 움찔했어요. 은주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 말은 은주에게 하나의 확신으로 다가왔다. 윤서는 단지 가난하거나 병든 삶을 견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포와 감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날 밤, 은주는 서재에서 윤서의 편지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대부분은 보내지 못한 채 남겨진 글이었다. 그중 한 장, 구겨진 편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서워도 말하지 않을게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은주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다니. 다음 날, 정 실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윤서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음성 메시지 중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오래된 파일이었지만 복원이 가능했다. 은주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었다.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호야, 엄마가 만약 너 곁에 없게 되더라도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잘 자랄 거야. 그걸 믿어.
짧은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문소리와 남성의 고함. 파일은 그 직후 끊겼다. 은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걸 파헤쳐야 할 때라고. 딸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리고 늦었지만 엄마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겨울의 서울은 마치 유리로 된 도시 같았다. 차갑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가고 있었다. 한은주의 저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은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윤서의 음성 메시지,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들은 은주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호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직 세상의 어둠을 다 알지 못하는 순수한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까지 어둠이 번져올까 두려웠다. 은주는 정유진 실장에게 다시 지시했다. 지호 주변을 조용히 감시해. 학교, 집, 이동 경로까지 절대 위험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 학교 근처에서 지호를 유심히 바라보던 중년 남성이 있었고 그 남성은 정 실장이 접근하자 빠르게 자리를 떴다. 또 다른 날에는 저택 근처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누군가가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정 실장은 보고했다. 회장님,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지호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대비책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경호원도 붙여. 그날 밤, 지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엄마와 함께 눈밭 위를 걷고 있었다. 윤서는 웃고 있었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손이 점점 멀어지고 눈 속으로 사라졌다. 지호는 그녀를 부르며 뛰었지만 발이 빠르게 눈 속에 빠져들었다. 깨어난 지호는 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저택의 담 너머엔 누군가의 시선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지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를 나섰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지호야. 낯선 목소리. 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낡은 패딩 점퍼와 흐릿한 눈동자. 그 남자는 친근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난 내 엄마의 친구였어. 아주 오래전에 말이지. 내 얘기 들었어. 이렇게 멋지게 컸다니. 놀랐네. 지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세요? 아, 미안. 갑자기 놀랐지?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엄마도 내가 걱정 많았거든. 그 순간 저 멀리서 정 실장이 뛰어왔다. 남성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아무 말 없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정 실장은 지호를 붙잡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괜찮니? 혹시 무슨 말 했니? 엄마 친구라고 했어요. 저한테 가까이 오려고 했어요. 정 실장은 은주에게 바로 보고했고 그날 저녁 저택엔 무장 경호원이 배치되었다. 한은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신인은 강도진, 은퇴한 형사이자 과거 그녀의 사적인 사건을 몇 차례 처리해준 사람이었다. 강 형사, 나야. 당신이 말했던 선을 넘을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고 했었지? 지금이야. 내가 진실을 꺼내야 할 때가 왔어. 강도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한민수. 그 이름이 발음되는 순간 은주의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졌다. 복수라기보단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윤서가 숨겨야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였다. 며칠 뒤 강도진은 은주에게 한민수의 현재 소재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 그는 현재 경남 통영의 항구 근처에서 작은 창고 운영을 가장해 불법 물류를 중개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단체라는 명함을 이용해 가짜 상담을 벌이는 일도 하고 있었다.
이 자는 지금도 다른 약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은주는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장 멈추게 해. 그리고 경찰보다 먼저 진실을 확보해줘. 한편 지호는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매일 경호원이 동행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지호는 별말 없이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듯 자신도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교길, 그는 문득 은주에게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왜 계속 숨었을까요? 은주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엄마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단다. 널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널 지킬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서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도망치지 말라고. 그날 밤 첫눈이 내렸다. 도시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눈송이들 속에서 저택 안의 불빛은 더욱 따뜻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도심은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한은주의 저택 안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겨울의 중심부에 들어선 이 도시는 무언가 긴장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고 은주 역시 그 긴장의 한가운데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교대로 그를 감시하며 보호하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보호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은주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은주의 밤은 갈수록 길어졌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서재에 머물렀다. 윤서의 편지, 사진, 녹음 파일을 반복해 읽고 듣고 하며 그녀의 흔적을 복기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 말은 이제 은주에게 하나의 명령처럼 다가왔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침묵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강도진이 통영에서 돌아왔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몇 장의 사진, 녹취 파일,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다. 한민수, 현재 가명은 조성훈. 불법 유통업에 손을 대고 있고 소수 청소년 상담을 가장한 금전 갈취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는? 강도진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한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걔 아직도 살아있어? 진짜 질긴 애지. 그때도 말 안 하더니 엄마 닮아가지고 말이야. 은주의 손끝이 떨렸다. 강도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음성과 얼굴, 행동은 윤서 씨 죽음 당일에 기록된 CCTV 속인물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호 군도 위협을 받았고요. 더 기다릴 이유 없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그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 통영, 어두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창고. 은주는 경호원 둘과 함께 그곳을 찾았다. 강도진은 사전에 조성훈을 그 장소로 유인해 놓은 상태였다. 낡은 문이 열리자 어두운 창고 안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모님.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듯이 웃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고요?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에요. 그래, 10년 전엔 몰랐다. 윤서가 왜 떠났는지, 왜 그렇게 끝까지 침묵했는지. 침묵. 걔는 입 다물었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만약 떠들었으면. 은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만해. 내 말 한마디. 지금 이 순간 다 녹음되고 있어. 증거는 충분해. 널 법정에 세우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한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정말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널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내 인생을 무너뜨린 거지. 그리고 윤서의 아이는 내 그림자 따위에 더는 흔들리지 않아. 은주는 돌아섰다. 강도진이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몇 분 뒤 순찰차가 도착해 그를 연행해 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차창 너머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통영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소용돌이쳤다. 이 모든 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윤서도 지호도 그토록 긴 외로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라도 제대로 싸우고 있었다. 지호가 살아갈 세상에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도록.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저택의 서재로 들어가 윤서의 스케치북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그려진 글씨가 있었다. 어린 지호와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모습 옆에 윤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서워도 아이는 웃게 해주고 싶다. 그 문장은 은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신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이제 곧 내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말해줄게. 내 엄마가 왜 떠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도 말해줄게. 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걸 붙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저택의 CCTV 감시 시스템이 3분간 다운되었고 경호원이 교체되는 틈을 타 누군가 울타리 안까지 침입했다. 정원사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정문 근처에는 낯선 발자국과 함께 떨어진 작은 쪽지가 있었다. 쪽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 명은 벌을 받았지만 모두는 아니야.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곧장정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누구든 어디서든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겨울은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이제 어둠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은주는 그것을 향해 단단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택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정원의 눈밭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그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정 실장은 보안 기록을 반복해 확인했고 시스템을 무력화한 흔적이 분명했다. 누군가 이 집의 구조와 교대 시간, CCTV의 맹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쪽지. 한 명은 벌을 받았지만 모두는 아니야. 한은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한민수가 잡힌 건 시작에 불과했다. 누군가 더 있었다. 아니, 어쩌면 윤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진짜 존재는 그보다 더 깊숙이 숨어 있었을지 모른다. 강도진 역시 그 쪽지를 받자마자 사건의 판이 더 커졌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이건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호군의 움직임과 저택의 보안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한민수와 연결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서 씨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정 실장에게도 전부 공유하고 지호는 절대 혼자 두지 마. 학교도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그날 지호는 평소보다 늦게 아침 식탁에 나왔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주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잠깐 경보 시스템 점검이 있었어. 괜찮아. 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호는 더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누가 저를 또 찾고 있는 거죠? 은주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러나 그 안엔 이미 너무 많은 걸 견뎌낸 흔적이 있었다. 그래도 넌 혼자가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먼저 지켜낼 거야. 정 실장은 다시 과거 윤서의 생활 반경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김현정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에 접촉했던 인물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박소진. 윤서가 임신 초기 자주 드나들던 상담센터의 자원봉사자. 그녀는 당시 윤서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출산 후에도 연락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정 실장은 박소진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곧장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잠적 상태였다. 집은 정리돼 있었고 이웃들도 행방을 몰랐다. 그녀의 방 안엔 남겨진 흔적이 하나 있었다.
창가에 놓인 액자 뒤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나왔다. 사진은 윤서, 박소진,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와 체형은 분명히 익숙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셋이었다. 나는 지켜보는 자였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은주는 그 쪽지를 읽고 가슴 깊은 곳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윤서의 고통이 단순히 한민수 하나로 설명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호를 바라보며 그늘 속에 서 있는 존재. 그날 밤 경호팀은 저택 주변에 더욱 강화된 보안 장치를 설치했다. 드론 감시, 야간 적외선 카메라, 정기적인 순찰. 모든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은주는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녀는 지호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침대 옆엔 윤서의 사진과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도 너의 이야기도 이제는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왔어. 다음 날 은주는 방송국 기자이자 오래전부터 알던 후배 최도연을 저택으로 불렀다. 내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더는 숨기지 않고 나의 책임도 함께 공개할 거야. 최도연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회장님의 위치에서 이건 너무 큰 위험이에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10년 넘게 위험 속에서 살았어. 난 겨우 몇 시간 세상의 시선 앞에 서는 것뿐이야. 며칠 뒤 한은주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윤서의 죽음, 한민수의 체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의 존재에 대해 털어놓을 것이었다. 동시에 루비 코스메틱에서의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아동보호기금 설립을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발표 전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호가 사라졌다. 경호원의 교대 사이 단 몇 분 사이에 아이의 흔적은 사라졌고 방 안에는 문이 열린 채 책상 위에 엄마의 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주는 그 순간 모든 숨이 멎는 듯했다. 지호. 그녀는 주저앉았다.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오직 윤서의 음성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무서워도 아이는 웃게 해주고 싶다. 이제는 그 아이를 되찾아야 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한은주의 머릿속은 새하여졌다.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지나오며 단단해진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두려움이 손끝부터 심장까지 밀려들었다. 지호의 방은 정리된 채로 남아있었고 침대 위에는 평소 아이가 가장 아끼던 책 한 권과 엄마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 실장은 숨을 몰아쉬며 보고했다. 정문과 후문 모두 이상 없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끊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유인당했든 간에.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빈틈 속에 지호는 지금 혼자였다. 한편 깨어난 지호는 낯선 방 안에 있었다. 작은 창문 하나로 외부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고 벽지는 낡아 갈라져 있었다. 팔목엔 얇은 케이블 타이가 느슨하게 감겨 있었고 방 한 구석엔 오래된 TV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TV 화면이 켜지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낯익었다. 지호야, 겁내지 마. 난 내 엄마의 친구였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뭘 기억하는지가 궁금할 뿐이야.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두려웠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울거나 무너지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물론 사설보안팀, 드론, 위치 추적 기술까지 동원되었지만 지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은주는 기자회견을 즉시 취소하고 언론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 이건 공개 수사가 아닌
은밀한 구조 작전이 되어야 해. 그 아이는 지금 누군가의 협상 카드가 되어선 안 돼. 정 실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한민수와 접점이 있던 인물들 중 과거 윤서 씨를 따라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상우.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실제론 기업과 개인의 약점을 수집하는 블랙리스트 전문가였죠. 은주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자, 지금 어디 있지? 동시에 지호는 납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게임에 휘말렸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벽에 붙은 신문 스크랩들, 윤서의 이름이 강조된 메모, 그리고 루비 코스메틱 관련 기사들이 가득한 방. 누군가는 오랫동안 이 가족을 관찰하고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방 안 어딘가에서 몰래 숨겨둔 스마트워치를 꺼냈다. 은주가 이전에 혹시 모르니까 항상 차고 있으렴 하고 준 물건이었다. 위치 추적 기능은 꺼져 있었지만 일정 패턴으로 버튼을 누르면 비상 신호가 전송되게 되어 있었다. 지호는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버튼을 눌렀다. 2번 짧게, 3번 길게, 그리고 다시 2번 짧게. 정 실장의 휴대폰에 긴급 알람이 울렸다. 그는 즉시 시스템을 확인했고 지호의 신호를 탐지했다. 신호 잡았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외곽의 폐창고입니다. 오래된 공장 지역입니다. 은주는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말없이 안전벨트를 맸고 정 실장과 경호팀이 뒤를 따랐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이 모든 어둠의 고리를 끊기 위해 움직이는 거야. 창고에 도착한 은주는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어둡고 적막한 공간. 먼지와 기계 부품들로 가득한 내부 한가운데 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옆엔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권상우였다. 오셨군요, 회장님.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긴장도 없었다. 당신 딸이 숨기려던 진실, 알고 계시죠? 저한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공개되면 당신의 이름도 기업도 끝이겠지요. 은주는 지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걸어갔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돈, 협상, 아니면 단지 복수? 권상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기록자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을 뿐. 그 순간 강도진이 옆 창문에서 진입하며 그를 제압했다.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창고를 장악했고 지호는 은주의 품에 안겼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전 엄마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은주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지를 새삼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은주는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 엄마는 세상을 피해 숨었던 게 아니라 너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자신을 지운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마저 써야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사라지고 있었고 동쪽 하늘엔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달, 서울은 조금씩 봄의 냄새를 품기 시작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끝자락엔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았다. 한은주의 저택 앞마당에도 서서히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한때 침묵으로 가득하던 그 집안은 지금 작은 대화와 발자국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다. 지호는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 그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더 단단해졌고 목소리는 한층 또렷해졌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한 듯했다. 한은주는 그런 지호를 바라보며 늦게나마 그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위험은 사라졌으며 권상우는 체포된 후 윤서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윤서가 남몰래 작성한 일기 일부도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지호와 함께 서재에서 그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노트의 종이는 발에 있었고 글씨는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오늘은 지호가 열이 났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밤에는 열이 내렸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도망친 사람일까? 아니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일까? 지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절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은주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지. 그날 저녁, 은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자리였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은주입니다. 한 아이의 외할머니이자 한 여자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 제 딸이 저지른 실수라 믿었던 일을 사실은 제가 저지른 무관심이라는 죄로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 딸은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세상에서 버려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이제 저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드러내고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에 나설 것입니다. 저는 윤석이금을 설립해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과 가정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생의 사명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물었다. 한 회장님, 후회하시나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날 밤, 지호는 일기장을 꺼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가 지켜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세상은 여전히 춥고 때로는 무섭지만 나를 지켜보는 눈과 나를 안아주는 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 글을 읽은 은주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어떤 성장도 이보다 더 값질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다. 지호는 다시 학교에 복고했고 친구들과의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달랐다. 더 용감했고 더 배려심 깊었으며 더 이상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의 영웅을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주제를 정했다. 제목, 엄마와 할머니, 두 명의 영웅. 사람들은 영웅을 하늘을 나는 존재라 생각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 영웅은 하루하루를 조용히 견디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픈 몸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엄마, 상처받고도 다시 손을 내밀어준 할머니. 저는 그 두 사람의 희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글은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 올랐고 학교 전체에 게시되었다. 한은주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지만 매일 바빴다. 윤석이금은 빠르게 성장했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었고 어떤 사연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그녀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거실에선 지호의 피아노 소리가 흘렀고 주방에선 가사 도우미가 준비한 저녁 냄새가 퍼졌다. 이 집은 이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봄의 끝자락, 은주는 지호와 함께 윤서의 묘를 찾았다. 무덤 앞에는 조용히 피어난 하얀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호는 묘비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도요. 우리 잘 지낼 거예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윤서야, 고맙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걸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들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대화가 오고 간 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내면 안 될까요? 다른 아이들도 엄마 같은 사람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겠지. 그날 밤, 지호는 일기장 첫 장에 새로운 제목을 썼다. 지켜야 했던 것들, 지켜내야 할 것들.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